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을 보시면서 참 끈질기다라는 마음을 갖고 오셨을 겁니다. 지난 2020년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돈을 틀어부었던 그 후유증으로 소위 인플레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 인플레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빠르게 올린 그 기억은 지난 폴 볼커 때 1980년대 외에는 이렇게 빨리 올린 적이 없을 정도의 놀라운 속도. 물론 요거랑 가장 그 비슷한 것은 언제 있었냐면 바로 2004년부터 2006년도에 무려 17번 금리 올린 적이 있었죠. 하지만 요번에 금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위 뭐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아가면서 이렇게 금리를 빠르게 올렸던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미국으로 인해서 이러한 악영향을 전 세계가 같이 나눠 걸머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요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위기의 그 발원지가 바로 미국이면서 그 약한 고리가 미국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FOMC가 한마디로 큰일 났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제롬 파웰이 본의 아니게, 물론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겠지만 본의 아니게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그랬다가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 인정하면서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다가 이제는 디스인플레, 다시 말해서 연준이 연속해서 금리를 올린 것에 대한 효과를 강조하느라고 디스인플레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다음에 곧바로 나와서는 또다시 빅스텝의 가능성을 증폭시켰죠. 이번에 사실은 실리콘밸리 뱅크의 그 문제도 바로 거기서 기인한 거죠. 너무나 많은 돈들이 소위 스타트업에 끌려 들어가면서 그 돈들을 결국은 은행에다 넣게끔 돼 있고, 그 은행은 그 돈을 굴려서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었던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 어디다가 투자한 겁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미 국채에다가 투자를 한 거죠. 그것도 무려 50% 이상이나. 사실 저희처럼 파생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반드시 hedge라는 것은 빛과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와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연준을 너무 믿은 거죠. 이거 인플레 일시적이야. 우리 그리고 그렇게 금리 빨리 오지도 않을 거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뒤통수 맞았죠.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국채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악재 속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트러스 악재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연준이 움직이는 힘은 소위 인플레 타겟팅, 인플레이션 타겟팅, 고용과 물가 말고 하나, 그 무엇이 하나 더 있다?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머전시. 항상 비상사태. 그래서 일단 먼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또다시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가 30% 이상 폭락한 걸 보면서 어떡하지 하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한테 제가 한 말씀 딱 드린다 그러면은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터진 것이 지금 주말에 터졌잖아요. 충분히 또 한 번 어떠한 조치가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벌었다는 점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항상 모든 것은 또 사이클입니다. 이런 사이클 속에서 사이 높으면 고리 깊듯이 고리 깊으면 또 사이 높은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금융위기론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데 사실 금융위기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항상 주시장에는 또 음모론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이 음모론까지도 같이 등장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음모론이 등장하고 있는지, 과연 제롬 파웰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정책이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대응 전략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중요한 것은 국내 증시가 악재 속에서도 반등을 줬어요. 근데 천만 다행인 것은 마전선은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가보시죠. 자, 마전선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밑으로 갈 때 원래 일반적인 마전선이라면 바로 코스닥의 여기랑 똑같이 60일선이 마지노선입니다.
얘가 조정을 받아도 여기만 지켜준다면 이 조정은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국내 증시가 재작년 6월 달부터 하락의 사이클, 소위 18개월을 이미 지난 가운데서 이게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면 항상 상승 추세는 상승 파동을 동반하고 하락 추세는 하락 파동을 동반합니다. 여러 차례 넘게 저희가 사실은 주식을 처음에 매수하기 시작한 것이 정확하게 작년 6월 달이었죠. 녹색 캔들 기억나십니까? 2330이었을 때 한참 그때도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2000 깨진다, 1800 깨진다 할 때 여러분 여기는 끝내 이기는 구간입니다 해서 6월 달에 주가가 올라간 거 보셨고요. 근데 9월 달 더 내려왔죠. 2155 월말 종가가. 하지만 여기는 더 내려왔죠. 여러분 여기는 불욕존이에요. 오히려 더 뛰려고 할 겁니다.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했던 라인이 바로 거기였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떴고요. 올 연말에도 2296 아래면 지금 장은 과매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배팅을 써야 된다. 무려 여러분께는 3번의 매수 자리를 같이 호흡하면서 잡아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여러분께 딱 한 가지, 미안한데 한 가지, 이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 이 장은 반등 파동은 주는데 상승 추세의 전환은 돌지 않았다. 왜? 소위 조금 아까 우리 사회자분이 얘기했죠. 뒷구 턴이 없어요. 이게 뭔가 지면 발력해서 뒷구 턴하고 튕겨 올라가줘야 뻗어 올라가는데 이게 뒷구 턴하고 올라가려면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이머전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머전시만 갖고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공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닿으면 한번 뜨잖아요. 과매도 구하니까 통통통통 거리는 걸 알겠는데 여기서부터 스스로가 동료가 되어서 빵 하고 치고 올라가면 딱 2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금리가 초저금리 오든지 아니면 경기가 좋아지든지. 근데 보시다시피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 곡선에 있었고 이 경기는 오히려 이미 작년에 3월 달부터 미국이 금리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올해 하반기 쪽으로 갔을 때 굉장히 오히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금융위기론 얘기 나오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금융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되는 경기 침체가 좀 더 빨리 올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중요한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사태들, 은행들이 이런 사태를 맞으면서 은행에서 과연 대출을 제대로 해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오히려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여전히 버티는 이유,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얘는 요번에 이렇게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도 똑같이 오기 때문에 나의 재테크, 나의 명품을 인생하기 위한 나의 재테크에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 서바이벌 게임을 하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얘가 그래도 다행히 이 밑에 마진은 지켜주고 있구나. 특히 누차 얘기했던 대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하다고 그랬죠. 얘는 여기를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여기가 뒷구턴 자리고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돌 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하기 전에 한 번 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장의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뭐 나중에 돌려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늦고요. 핸드폰 있으면 들어가서 반드시 사진 하나 찍어 놓는 게 좋으실 겁니다. 자, 보시죠. 이 그림입니다. 파동론입니다. 파동론이 뭐냐 그러면은 역할 전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그림을 잠깐 밑에서 그려보려면은 뭔가가 어떤 추세적인 흐름이 있다고 할 때 얘를 그냥 추세적인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추세적인 그림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추세가 하락 추세면 얘는 하락 파동을 가져요. 하락 파동을 간다는 건 뭐냐면 이 추세가 저항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때릴 때마다 이거는 최고가 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추세가 돈다라는 관점은 이게 무슨 관점이냐면은 계속해서 저항선했던 이 추세선이 이게 돌면은 이게 오히려 올라간 다음에 얘를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내려갔다면 또 들어줍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가 오히려 최저가 매수가 되는 거죠. 이 추세선이 역할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디쿠턴 아니면 뭐 상방 패턴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파동론의 근본은 역할을 전하는 것이다. 뭐가? 서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이평선이 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큰 게 추세선이고 작은 게 파동선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걸 싹 빼고요. 녹색하고 빨간색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 계시죠? 시작해 볼까요? 파동론. 이거 다 족보에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빨간 게 여기를 뚫고 올라갔죠. 이렇게. 그죠? 근데 내려와 이걸 끌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전환했죠. 전환했으면 바로 이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냐면 터닝 포인트 매수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부터 얘는 여기를 끌고 내려가더라도 닳고 튀는 겁니다. 이렇게. 디쿠턴이 계속합니다. 여기를 깨도 역할 전환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잠깐 동안 내려와도 이게 하락 기조로 바뀐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어딘가 여기를 깼어요. 이렇게. 깼을 때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계속해서 하단에서 지선 역할을 하죠. 그죠? 받쳐주고 받쳐주는 대기 배수 역할을 하는데 얘가 여기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꺾어진다는 이 얘기는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바뀐 거죠. 지지선에서 저항선으로. 그러면 계속 밑으로 디쿠턴 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디쿠턴. 올라가도 끄집어 내리잖아요.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Very easy, very simple. 하지만 그 내용은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본적 분석을 잘한다. 오, 좋죠. 내가 만약에 차트 분석을 잘한다. 좋죠. 거기다가 제가 여러분께 뿌려드리는 이런 주가 원리를 병합시키면 이건 뭐 외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디쿠턴만 보면 되는 겁니다. 좀 더 전문적인 용어를 할 때는 역할 전환을 줘야 되는데 이 역할 전환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방금 코스닥이 원래 일반적인 제너럴한 어떤 기준선이 다른 것은 뭐냐면 그 상대적으로 큰 게 20과 60이 가장 스탠다드거든요. 이게 기본이에요. 얘를 확대하면 60선과 240. 240선은 대세선이거든요.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쿠턴이 지켜주려면 이 작은 여기처럼 이렇게 뚫고 올라갔으면 여기 깨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죠? 이 부분을 보시면서 보면 얘는 여기를 지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직 여전히 디쿠턴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쪽은 의심스럽죠. 여기를 깨고 내려갔죠. 그죠? 하지만 이미 마지노선은 제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60선인데 하나는 바로 밑에 있는 바로 요 120선입니다. 그럼 저건 어떤 관점이냐? 하나만 더 보시면 됩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장을 보면서도 야,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유튜버에서 무조건 바닥 찍었다고 떠들어대는 12시 파들. 고장날처럼 매번 간다고 하는 것들. 그죠?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위에는 달콤할지 모르겠지만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얘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츄에이션. 항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봐야 되거든요. 이 모양만 보지 말고 이 내면에 흘러가는 걸 봐야 되거든요. 이 내면에 하는 건 뭐냐면 주가가 본격적으로 동력을 갖고 가려면 얘는 금리가 똥금리든지 경기가 좋아야 돼요. 근데 지금 금리는 높고 경기로 오히려 침체가 다가오는데 우리 디쿠턴이 빨리 안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죠. 고장날 때처럼 했기 때문에 작년에 계좌가 녹아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신 안 차린다면 나의 미래는 있을까요? 명품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얘는 종합이에요. 한 반에 60명이 있는데 전체 반평균 60점이라고 해서 모든 학생이 60점은 아니거든요. 이 중에서는 이미 디쿠턴 나오는 종목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강했던 로봇, 특히 저희가 제일 선호주는 레인보우 로봇이었죠. 그 다음에 2차 전지주, 그것도 에코프로. 아마 저희가 에코프로가 이 방송에서 한 두세 번 정도는 추천주로 나갔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잘 맞췄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도 종목 내보낼 때 안 가는 것들도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추세로 도느냐. 그 추세로 돌 때 큰 거는 역할 전환하고 작은 거는 디쿠턴. 근데 문제는 종합이 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종합이. 그래도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이 종합이 특히 코스피 종합이 돌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그놈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에 있었는데 지금 삼성이나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서 지금 현재 300조를 우리나라에 투자하게 돼 있죠. 원래 미국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들어와.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왔는데 뭐래요?
야, 너희 본 것에 이익금이 얼마를 내래요. 이거 마치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알았어. 그래도 들어갈게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뭘 보겠대요? 너희들 어떻게 만드는지 들여다보겠대요. 야, 그리고 너 쟤랑 만나지 마.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애가 누구, 내가 싫어하는 애랑 만나면 좀 굉장히 저기한 거 있잖아요. 쟤랑 만나지 말래잖아요. 이게 가운데 끼어 있어요. 그러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결국 우리나라에 투자하게 되는데 다행이죠. 사실 원래 이렇게 좀 풀어놔줘야 되는데 어쨌든 끼어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 장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위치를 보면 고층 아파트에서 저층 아파트로 와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결론. 얘는 여기를 지켜주고 있고요. 여긴 이 120을 지키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다음 그림 하나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심플한 걸 많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자녀분 중에서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기차 한 달릴 때 어디서 달리죠? 레일 위에서 달리죠. 레일 위에서 달리죠. 이렇게요. 뭐가? 빨간 열차가. 여기 밑에 매수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저 위에는요. 만약에 꺾어지면은 탈선하면 꺾어지는 거죠. 파란 열차가 레일 아래로 가면 얘는 꺾어진 겁니다. 이 그림이 소위 추세선 그림입니다. 내가 추세를 판단할지 모른다 그럴 때 뭐 뒷구톤이고 뭐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1번만 보지 마라. 봉된다. 월봉의 빅픽처 그림이 녹아 있다라는 겁니다. 월봉입니다. 6개월선.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나중에 제가 진짜 은퇴했을 때 한국경제에서 만약에 저한테 그런 기회를 준다면 김 수장 당신이 증권계를 은퇴하면서 딱 한 줄만 남기고 가려면 저는 그렇게 쓸 것 같습니다. 저는 월봉을 한경에 소개했다고. 이게 가장 심플한 거거든요. 여러분 맨날 이렇게 뭘 쳐다보면서 일봉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래프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 빅픽처가 보일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움직이는 잔파동만 보이죠. 요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디테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빅픽처는 항상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월봉의 그림을 봐야 됩니다. 얘가 출세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근데 아쉽게도 여긴 아직 매수너가 안 나와 있죠. 왜냐면 이걸 바디 크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나타낸다. 그때 그 레일에 해당하는 거, 이 라인이 바로 월봉의 6개월 평균선입니다. 그 월봉의 6개월 평균선이 일봉으로 봤을 때 뭐랑 동급이냐면 바로 120선이죠. 한 달은 20일 곱하기 6, 120. 얘가 여기를 안 떼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천만다행이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먼저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 그럼 만약에 얘가 여긴 좀 여유가 있죠. 60과 120에 여유가 있잖아요. 그 이쪽을 갈게요. 소장님, 만약에 여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아까도 했죠. 이머전시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제가 하는 뒷구터는 어떤 동력, 자기 스스로 여기서 공이 땅에 떨어진 다음에 왔다 갔다 띵띵띵띵 하는 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실소 구간이 아닌 날아가기 위한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괜찮다는 겁니다. 왜? 밑으로 떨어져도 밑에 풀밭입니다. 그린존이라는 얘기죠. 그런 마음에 아침에 너무 무거운 마음을 갖고 시장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가 미국장이 저골랐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좀 내려가겠죠. 그래도 얘는 저 위에서 두들 맞는 게 아니라 여기서 두들 맞는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실제 퍼스트 퍼블릭이 무려 11개의 형들이 도와주겠다고 덤비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한 30% 이상 주가가 빠졌습니다. 끊임없이 돌고 있는 금융 위기론입니다. 그 금융 위기론에 가장 주된 것을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역시 부족한 것은 10시 반 디테일한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도대체 왜 이 얘기가 자꾸만 나오고 있느냐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벌써 미국은 세계은행이 도산을 했습니다. 실버게이트, 그 다음에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 결정적으로 이제 맨 끝에, 우리는 자꾸만 SVB만 얘기하지만 맨 끝에 시그니처까지 무너져 버리니까 미국은 야, 이거 이렇게 놔뒀다간 이거 진짜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겠구나라고 자기들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나운스먼트는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 책에 보면 그 뚝의 소년 기억나시죠? 뚝 금 났을 때 이렇게 주먹으로 틀어막은 거. 그 작은 균열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죄송하지만 부부싸움 할 때 큰 걸로 싸웁니까? 아니죠. 작은 거부터 싸우죠. 사자분은 어떠세요?
근데 워낙 딸과 아들이 자 작은 것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3개 이상의 은행이 여기 숫자에서 특히 이 3개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미국의 금융당국도 시그너처까지 무너지니까 여기서는 결국은 틀어막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5천만 원까지죠. 근데 미국은 25만.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까지는 보장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액 다 보장해 주겠다는 것은 자기들도 안 겁니다. 이 상황이 긴급하다는 것을. 말로는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긴급한 걸 안 겁니다. 왜? 예전에 우리가 2008년도에 리먼 사태 터졌을 때랑 사실 약간 유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곧바로 이쪽으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주말도 있고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금융위기론과 음모론이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간 되면 음모론까지, 안 되면 음모론은 좀 이따 디테일 시간에. 그 이때 여러분 처음에 리먼 사태 터지기 전에 사실 먼저 베스턴스 문제가 터져버렸죠. 이 문제가 터지면서 와코비아 문제도 터지고 워싱턴 뮤추얼 문제도 터지면서 약간 비슷한 부분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느 쪽으로 가버렸습니까? 리먼으로 가버리면서 빵 하고 터져버린 거죠. 그렇죠? 최근에 잇따른 은행 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분명히 대출은 위축될 겁니다. 대출 위축당한다. 예전에 돈이 많을 때는 뭐 실리콘밸리는 많은 벤처기업 스타트업 회사들이 굉장히 좋았겠지만 이렇게 대출 위축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금융위기가 경제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는 거죠. 결국 이번에 것도 사실 보면 실리콘밸리가 밸리뱅크가 갖고 있던 국채는 가만 놔주면 나중에 만기가 되면 그 돈 다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터진 겁니까? 얘들이 돈이 많이 들어올 때는 은행에다가 돈을 넣기 바빴는데 돈줄이 막히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 내가 운영을 해야 되겠고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겠고 연구개발도 하려면 내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은행에 맡겼던 거 찾아가야지. 돈 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들은 그 돈이 계속 있을 걸로 알고 또 연준을 믿고 국채를 사뒀는데 돈 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싼 가게라도 갖다가 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평가 손실이 아니라 손실이 실현화되는 거죠. 그래서 빠방 무너진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누가 대출해 주겠냐고요. 대출 안 해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새 곳곳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의 시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붐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뱅크에서 얘기했죠. 야 미국의 경기는 3분기엔 침체될까 그러는데 얘가 아니야 2분기에 이거 꼬락성에 보면 2분기에 침체될 수 있어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번에 이 SVB는 사실은 너무 한 군데다가 베팅한 거는 조금 거시기 하지만 얘들도 무지하게 억울할 겁니다. 아니 위험률이 제로인 미 국채에다가 투자했는데도 얘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금융위기론이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뭐냐면 딴 데다가 투자한 것도 아니고 국채에다 투자했을 때 이 모양이면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금융회사들이 얼마나 허접한 데다가 투자한 데가 얼마나 많겠냐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지만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금융위기론은 어떻게 보면 제가 살 때는 실체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경기 침체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재빨리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예금을 전액 보호하기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예금 전액 보호 이거 무지하게 빨리 잘한 조치입니다. 이거 안 했으면요. 이건 곧바로 다른 대형은행 쪽으로 금세 전이가 됐을 겁니다. 특히 이번에 어디입니까? 이번에 이렇게 인출 사태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던 것이 왜 그렇습니까? 보통 우리가 예전에 문제 터지면 뱅크런이라고 해서 진짜 말 그대로 은행으로 달려가서 줄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루아침에 많은 돈들이 인출 사고가 있었을까요?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요즘은 다 돈 뭘로 찾아요? 스마트폰. 그죠? 스마트폰으로 다 찾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의 피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무슨 일 때 그래? 그럼 찾아야지. 그 꼴 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예금 전액 보호 조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신속하게 빨리 이루어진 것이 참 다행이다. 그래서 지금 이 금융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게 금세 이따 아까 했지만 이 뒤에 아니 국채도 저럴진데 얼마나 많은 것이냐 할 때는 쉽게 얘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죠. 이제 자기들끼리 똘똘똘똘 뭉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마침 토요일과 일요일 날 요걸 끼고 있기 때문에 뭔가의 조치는 조만간 나오겠죠. 쉽게 가라앉지는 않겠지만. 근데 진짜 천만다행인 것은 아까도 했지만 현재 주가가 놓여진 위치가 참으로 다행스러운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위험은 아마 여러분들 저희 이 국고추를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은 혹시 2단 저침 현상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자분은 저는 믿습니다. 사회자분은 기억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2020년 3월 달 이후에 주가가 쭉 뻗어 올라간 다음에 사실 저희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만약에 테이퍼링의 퇴짜로 나오면 위험하다 해서 주가가 빠졌거든요. 5%까지 간 다음에. 근데 그러면 저쪽 한번 가보십시오. 어디 쪽 가시면은 2008년도로 한번 가보십시오. 2008년도부터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보면 올라갈 때 쭉 간 게 아니라 한번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번 올라간 다음에 한번 제꼈다가 그 다음에는 경기 호전으로 해서 한번 올라갔잖아요. 그럼 내려갈 때는 거꾸로입니다. 고금리 때문에 한번 빠지잖아요. 한번 빠진 다음에 얘가 다시 밑에서 또 위로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는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한번 빠지는 2단 저침 현상을 참 많이 설명드렸어요. 혹시 그때 제가 어느 특정 회사의 그래프를 갖고 설명했는데 그 그림이 기억날까요? 제가 자동차 회사 그림 갖고 보여드렸었는데 바로 현대차 그래프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것이 지금 나와 있는 여기가 곧바로 2008년도에 이런 위기로 가지 않을까 할 수 없다. 현재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지난번에도 했지만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문제도 그거 뭐 군사 전문가들 전쟁 안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일어나 버렸죠. 자, 그러면 그렇게 보는 이유는 어딨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빅스가 올라가고 있기는 있지만 예전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빅스 한번 비교해 보시죠. 요게 여러분들 언제냐면 이 가장 가까운 그림을 갖고 왔는데 2020년 3월 달 바로 코로나19 터졌을 때 빵 하고 올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빅스Y. 이건 빅스Y는 빅스의 ETF거든요. 이게 굉장히 빅스Y하고 빅스M이라는 것이 있는데 빅스M은 미디엄 텀으로 움직이고 얘는 굉장히 숏텀으로 빨리빨리 움직이거든요. 얘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거 뭐냐면 요번에 이 사태가 분명히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갖고 있지만 이것이 곧바로 금융위로 꺾어질 것이나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HYH 얘를 하나 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건 거꾸로 주가와 같이 동행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이드 그 채권들의 ETF를 모아놓은 건데 2020년 바닥 치고 올라갈 때가 쫙 치고 올라가거든요. 쉽게 하면 자금 사정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리플 B 이하의 이런 부실 채권들 이것들을 모아놓은 부분들인데 얘가 지금 아직까지는 빵하고 올라가진 않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좋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크라이시스다 위기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위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의주시하시고 저도 계속해서 볼게요. 빅스Y나 HYH 이게 어차피 돈 갖고 하는 베팅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이 있죠. 바로 그것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렇죠. 위기가 터졌을 때 월봉상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여러분 주말에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위에서 살짝 고개 숙이고 있죠. 이렇게 제시했던 120과 여기서 두대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한하죠? 위기가 터지면 미국의 달러가 폭락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다른 게 무너지는데 달러 환율도 그다지 그렇게 막 위험수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오늘도 아침에 달러는 약간 밑으로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FMC에서 제롬 파웰은 얘를 올려야 돼 내려야 돼. 보세요. 원래 제롬 파웰이 원래 가던 길은 계속 올리는 거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위기론이 음모론이 동작하는데 조금만 말을 비추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 우리 금리 올려야 돼 라고 바뀌었잖아요. 왜? 물가 때문에. 그죠? 9.1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얘가 한 6%대 내려왔죠. 맞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올리는 이유는 당연히 물가 때문에 올립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트리핀의 딜레마입니다. 트리핀의 딜레마가 뭡니까? 여러분들 기축통화국은 소비국이 돼야 됩니다. 미국처럼. 중국은 절대 기축통화국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무슨 하면 기축통화는 돈이 흐려야 되잖아요. 전 세계에 골고루 뿌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소비국가가 돼갖고 무역 적자가 나야 되는 거지. 그처럼 달러가 전 세계에 나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자국이 돼야 되니까 소비국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 돈이 흔해졌어요. 달러가 전 세계에 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음모론이 등장하게 된 원인을 미국의 입장으로 딱 보면
자, 이제 전 세계 달러가 나가 있는데 이 달러 가격이 똥가치로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같으면 결제할 때 물건을 산 다음에 달러 받으세요 그러면 아 이거 말고 금 주세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 금값이 올라가고 있죠. 저희가 사실은 최근에 미국에서 딱 장을 보니까 이건 달러하고 뭐고 영 엉망이야. 그래서 살짝 골드를 갖다 해지를 조금 시켜놨습니다. 저희 수강생분들은 금을 사드렸어요. 왜냐하면 상황을 보니 여기서 음모론이 등장이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기축통화는 전 세계에 많이 뿌려대니까 너무나 많으면 가격이 떨어져요. 너무나 떨어져 버리면 더 이상 이 달러는 기축통화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또 많으면서도 가치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위치가 만약에 달러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건 또 한편으로 보면 참 이게 딜레마인데요. 이러면 진짜 위기가 터져버립니다. 왜요? 미국에 들어가 있는 많은 자본들이 미국을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엑소두스가 될 거 아닙니까? 미국이 무너져버린다. 이건 전 세계는 그냥 초토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네 기축통화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한 번씩 위기가 나와야 되고 또 한 번씩 금리 이렇게 올려주면서 달러 가치가 살았다는 걸 보여줘야 다른 나라들도 달러를 갖고 있으려고 하고 미국채를 갖고 있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전 세계에서 달러의 그 뭐랄까 희소성, 달러의 그 비중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제 한 3분의 2 정도 갖고 있다면 지금은 반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대신 다른 걸로 대체하고 있죠. 결국은 이번에 FOMC에서 참 제롬 파일은 골치가 아플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앞서 얘기했던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 채권 가격이 더 내려가겠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도 퍼스트 퍼버릭의 주가가 30% 이상 빠지고 잠재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금리를 더 올리고 국채가 내려간다면 국채가 문제가 아니죠. 국채도 그지를 나고 있는데 다른 회사채나 이런 것들은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와르르 무너지겠죠. 그러면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연준은. 근데 금리를 안 올린다고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제롬 파일이 뭐라고 할 때 어떻게 듣겠습니까? 멍멍이가 짖는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아니 인플레가 없다고 그랬다가 인플레가 있다고 그랬다가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고 그랬다가 다시 픽셀로 간다고 그랬다가 또 요번에 이게 터지니까 또 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누가 믿겠어요? 연준 신뢰도는 최저 밑으로 바닥으로 가죠. 그러니까 또 금리를 그냥 놔둘 수도 없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 50bp 올린 건 제로고요. 뭐 갖고 싸우냐면 제로냐 동결이냐 아니면 25pp냐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한 6대4 정도로 25pp가 더 위시한 부분들인데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다만 이 모든 것들이 있어도 지금 곧바로 이것이 금융기구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잠재되는 요인이에요. 여기 고름이 오래 둔다고 살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얘는 주목하되 지금 당장의 문제에서는 그냥 곧바로 문제가 터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요번 주에 그래도 주가가 밑에서 내려갈 때마다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올라간 부분들은 바로 트러스 약자가 호재였다고 하는 이머지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현재 주가가 이미 5파동 구간에 와 있다. 가격의 바닥점을 봤을 때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더라도 뚫고 내려가더라도 지나고 나면 항상 올라갈 때는 버블로 더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역버블로 더 빠지는데 그 구간이지 이제 막 하락으로 내리꽂는 이런 구간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게 5파동까지 오면 한번 보시죠. 항상 이런 상태가 나타납니다. 여기도 5개 파동이었죠. 주가 내려갈 때 1, 2, 3, 4, 5 여기서 원래 주가가 떠야 되는데 못 뜨고 이머전시를 만났어요. 뭐를? 코로나19를. 하지만 결국은 갈 것은 가고야 말았고요. 9일 테러 때입니다. 얘도 주가가 빠질 때 어떻게 빠졌어요? 1, 2, 3, 4, 5 떠야 되거든요. 근데 올라가는데 뭘 만났습니까? 9일 테러 만났죠. 내려왔죠. 하지만 그래도 갔죠. 그러니까 현재 주가 위치가 이거 지금 왜 뜨고 있냐고요? 주가가 폭락을 줘도 더 폭락을 줬는데 왜냐하면 이미 저우에서 워낙 많이 두드맞은 상태 속에서 과매도 국면이 있기 때문에 얘가 뜨려가는 겁니다. 여기다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간의 바닥점, 녹색 캔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내려갈 때마다 계속해서 밑에서 뜨려고 하는 모습을 줄 거라는 얘기죠. 다만 얘가 본격적으로 상승당을 하려면 얘가 뒷구턴의 모습을 줘야 됩니다. 근데 얘는 이 앞에 보십시오. 3번 두드려 맞아야 된다고 그랬죠. 얘가 5가 외바닥일 때 한 번 두드려 맞고, 그죠? 그 다음에 20이 외바닥일 때 두 번째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녹색, 30이 60이 세 번째일 때 얘가 두드려 맞아 여기서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드려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때 얘를 지켜야 되는데 얘가 깨져버리면 다시 밑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얘는 한 번 두드려 맞고 올라갔다가 지켜줬거든요. 20 외바닥일 때 두 번째까지 두드려 맞았는데 얘가 다시 위로 올라가더라도 얘는 어차피 또 두드려 맞게 되는 겁니다.
결론. 얘는 두들겨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난주 내에도 마침 저희가 공개 강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급락을 줄 때는 절대 때리지 마라. 그런데 올라갈 땐 때려줘야 된다. 이 이머전시 이 상황에서 이게 올라가더라도 얘는 3번 두드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역시 올라갈 때마다 두드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다음 주에 맥점 볼까요? 얘가 빨리 바닥점을 찍고, 지금 바닥 존에 있지만 바닥은 아니잖아요. 바닥점을 찍고 돌아서려면 얘가 이 저점을 깨는가 안 깨느냐를 지켜보는 것이 다음 주에 가장 제일 중요한 이런 위치에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매매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의 위치는 결론적으로 현재 주가 위치에서 얘는 올라가면 여전히 계속해서 두드려 맞을 겁니다. 왜? 이게 그냥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채에서만 터지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잠재져 있기 때문에 계속 터질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또다시 넘어졌다가 계속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줄 겁니다. 왜요? 그토록 중요한 주가 위치가 과매도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미국 시장이 빠지고 또 불편한 얘기 나왔지만 불편한 마음으로 휴일 보내지 마시고요. 식사 열심히 하시고요. 체력을 증진시켜놔야 얘가 다시 밑에서부터 뒷구턴할 때 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현재 위치가 뭔가 하나가 제대로 상승하려면 금리나 아니면 경기나 이게 동력을 갖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위에서도 당분간은 매물을 받을 가능성은 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밑으로 갈 때는 주가 위치가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투매는 그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맺어보고요. 좀 더 디테일한 대응 전략과 이런 부분들은 10시 반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